최근 카타르 총참모장이 한국을 찾아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초청으로 카타르 총참모장 살렘 빈 하다르 알라빗이 4일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알라빗 총참모장은 한국군의 군사 대비태세와 함께 훈련 체계와 무기 체계 우수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알라빗 총참모장은 공군 중장으로 특히 KF-21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는데 KF-21이 만들어지는 공장을 열심히 둘러보고 갔습니다. 또한 알라빗 총참모장은 한국 방산업체 CEO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여러 한국 무기 수입 가능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지금 중동의 UAE와 사우디가 KF-21 6세대 개발을 함께한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카타르도 이 질세라 급히 한국을 찾아 KF-21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카타르는 2015년 F-15를 사려다가 이스라엘이 압력을 넣어 도입에 실패했고 결국 2015년 5월 프랑스 라팔 24기를 계약하고 2017년 단자형 12기를 추가 주문해 총 36기를 도입했습니다. 카타르는 F-15도 미국에게서 판매를 승인받지 못했기에 F-35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지금 한국산 KF-21이 5세대 스텔스기, 더 나아가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가능성이 커져 카타르는 한국산을 사는 것이 최첨단 전투기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 캐나다 매체 심플플라잉이 KF-21 보람에 한국의 새로운 4.5세대 전투기가 현대항공 전투기를 붕괴시킬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KF-21 보람이라는 4.5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수년간 4.5세대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KF-21이 앞으로 수년 동안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는 5세대 전투기를 조달하고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주력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이제서야 오래된 F-16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캐나다 매체는 시장이 왜 한국에게 유리해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전투기 수출 산업은 급진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트기는 한때 전투기 생산의 주류였으며 미국 제트기를 구매하고 싶지 않은 국가들이 찾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전투기 수출 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붕괴되었습니다. 동시에 중국 제트기는 수출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듯합니다. 정치적 이유로 많은 국가가 F-16, 블록 70과 72 같은 미국산 제트기를 구매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체 제트기에 대한 기회가 생겼고 프랑스 라팔에 대한 주문이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소는 라팔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수요를 충족하고 적시의 제트기를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소는 2023년에 라팔을 13대만 생산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KF-21 보람의 제트기를 내놓으며 경쟁에 뛰어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의 거대한 산업 능력을 활용하여 생산량을 늘리고 상당수의 제트기를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글로벌 전투기 수출, 특히 5세대에서 전반적인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러시아의 붕괴는 시장에 4.5세대 제트기를 보유한 기업들에게 오픈 시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캐나다 매체는 한국의 KF-21의 수출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KF-21의 개발 속도를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게다가 KF-21 타임라인을 보여주면서 전체 개발 기간이 약 10.5년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런 건데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고 기술 유출까지 적발되면서 공동 개발은 물론 KF-21을 구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KF-21 대신 프랑스 라팔을 사기에 괜찮다고 말하고 있지만 인디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8일 인도네시아가 라팔 전투기 100대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자국에서 라팔을 생산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2022년 2월 10일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라팔 전투기 42대를 주문했는데 이것은 동남아시아 국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매라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라팔을 구입한 이유는 거의 대부분 대출을 허용했고 기술 이전금까지 주어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게 해준다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인도네시아에게 기술 이전을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라팔 42대가 인도되고 3개 비행대대를 추가 구매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려면 총 100대를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중국 매체 소우는 프랑스가 인도네시아를 유혹하기 위한 제안일 뿐 인도네시아는 라팔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항공 장비 부품 85%를 라이센스를 받아 생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항공 엔진은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프랑스가 기술 이전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것은 100대를 사야 가능한 것인데 그조차 엔진 라이센스 생산 기술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KF-22 기사를 내리고 한국산 잠수함이 쓰레기다라며 한국산 잠수함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KF-22 사업에서 도태되는 것이 두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가 믿고 있는 라팔을 생산하는 프랑스는 KF-21에 대해 견제하면서도 자국의 현실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프랑스 라팔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문제는 생산력이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군사 매체 더 디펜스 포스트는 프랑스 다스항공은 2024년 말까지 월 생산량을 3배로 늘릴 예정이라고 했지만 국제전략연구소는 라팔 연간 생산량을 20대 중반까지 늘릴 수 있을지 의심하며 2023년에도 15대 목표에도 불구하고 단 13대의 라팔이 생산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소시오는 한 달에 3대에서 많게는 5대까지 생산량을 무려 3배나 늘리겠다고 큰소리치지만 전문가들은 전투기 제조의 핵심 역할을 하는 하청 체인에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급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지금 생산 속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고 훈련하는 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그동안 라팔이 안 팔리다가 최근 불티나게 팔리자 생산량을 늘리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에 막히는 상황인데 이때 한국산 KF-22 전투기 양산이 얼마 남지 않아 4.5세대 수요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군사 매체 메타 디펜스는 지난 7월 4일 프랑스 국방 생태계가 2035년까지 군사 및 산업 해체를 피할 수 있을까? 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오늘날 프랑스 국방 생태계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악덕에 빠져 있다며 과도한 주권 부채와 공공 적자로 인해 이 분야에서 국가가 기동할 여지가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규모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위기감에는 유럽과 서구 전역에서 산업 및 군사 경쟁뿐만 아니라 유럽의 급속한 변화도 포함되는데 제레식 영역에서 독일과 함께 폴란드가 유럽 방어권에 주도권을 쥐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주도권을 쥐었다는 것은 한국산 무기들을 대거 도입해 현지 생산하는 것을 뜻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면서 메타디펜스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프랑스산 전투기를 사지 않고 미국산 전투기를 사고 있는 현실을 개탄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게 개발되는 한국산 KF-21에 대한 견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산 KF-21이 완성되면 유럽에서도 미국산보다 한국산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국은 F-16 전투기를 현금으로 구매하려고 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대출을 제한했고 높은 이자율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태국은 그동안 전투기를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일이 없었다며 전통적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해서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강요하듯이 돈을 빌리고 높은 이자를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태국은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면서 F-16을 살 수 없다고 거절했고 한국산 KF-21에 대한 관심으로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캐나다 매체 말대로 번개 같은 속도로 개발되고 있는 KF-21은 앞으로 전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K9 자주포 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레드백 장갑차, K2 전차 등 지상무기 체계와 방공 시스템 등 유도무기 사업에서도 루마니아와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위사업청이 10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루마니아 국방부가 K9 53문, K10 탄약 운반장갑차 36대, 탄약 등 총 1.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이로써 루마니아는 호주, 이집트,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에 이은 10번째 K9 도입국이 되었습니다. 루마니아는 지난해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신궁을 수입한 데 이어 K9까지 도입하면서 K방산 수출의 핵심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세계 점유율 1위의 K9 자주포는 이제 유럽에서도 대세가 되고 있는데 노르웨이 육군에서는 한국에도 없는 K9 자주포에 대해 놀라운 개발을 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노르웨이 육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K9 기반 포탑 시뮬레이터를 제작 중인데 이것은 K9 장비의 탄약 소비와 마모를 줄이면서 역량 수준을 높여 육군 포병 시스템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군에도 없는 것인데 K9을 대거 수출하니 도입국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내 업계에서는 K9 자주포가 글로벌 한국형 무기체계 진출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9의 강점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면서도 성능이 선진국 155mm 자주포들에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언급되는 독일의 판자우비츠 2000이 2022년 우크라이나에 수출될 때 대당 1960만 달러였는데 K9의 같은 해 핀란드 수출 가격은 대당 36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독일 판자우비츠 2000의 5분의 1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동등한 화력을 자랑하고 기동성 면에서는 압도적인데 이 가성비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니 어느 누가 안 살 수 있겠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진정한 승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핀란드는 K9 자주포를 대당 40억에 48문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는 신제품과 거의 같은 가격이었지만 한국 측에서는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조건을 달아주었습니다. 이후 핀란드는 2021년 10대를 추가 도입하고 2022년 38대를 추가 구매해서 총 96문의 K9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가 K9 자주포를 구입할 때 에스토니아가 함께 따라와서 공동구매로 12문을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총 인구가 134만 밖에 되지 않고 총 현역병 규모가 1개 사단 규모도 안 되는 7,200명, 현역 포병대대도 불과 1개밖에 없었습니다. 에스토니아에게는 12문을 사는 것도 굉장한 포병 화력이었는데 에스토니아군은 K9 자주포 부대가 국가 전체의 핵심 전력이자 군전력의 거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2020년 K9 2대가 에스토니아에 인도되었는데 에스토니아군은 K9 자주포 도입이 에스토니아 방위 능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는 에스토니아의 기갑 작전 능력 구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지난 5일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공식 SNS 채널에 K9 자주포 현자 작업 영상을 올렸습니다. 에스토니아 수출된 K9에는 에스토니아 방위군의 표준 통신 장비와 기타 보조 장비를 탑재하며 현재에 맞는 유장색으로 색시되고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최근에 에스토니아화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에스토니아가 자국산 K9 자주포에 어떻게 변형을 주는지 확인해보세요. 더 강력한 동맹국 보안을 위한 맞춤화라고 써놓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를 유럽 어떤 국가보다 빠르게 도입해 전면에 배치하면서 유럽 방에서 큰 소리를 치는 입장에 서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에스토니아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K9 자주포 6문을 새로 인도받았다고 알렸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SNS를 통해 또 다른 배치로 장거리 사격 능력과 방어 능력을 갖춘 K9 자주포 6문이 에스토니아에 도착했다라고 자랑스럽게 밝혔습니다. 당시 인도된 6문은 지난해 1월 에스토니아 군당국이 추가 도입한 12문의 물량 일부로 나머지 6문은 오는 2026년까지 인도될 예정이지만 예정보다 빨리 인도를 약속받았다고 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추가 도입분까지 합하면 총 36문의 K9 자주포를 운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를 추가 도입하는 건 K9 자주포가 군사력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 때문이라며 러시아 국경을 접해 안보의 불안을 느끼는 에스토니아는 지상군 화력 보강 차원에서 K9 자주포를 도입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EU 차기 집행부에 외교안보 고위대표로 내정된 카야 칼라스 현 에스토니아 총리가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칼라스 총리는 2022년 2월까지만 해도 모국인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북유럽 발트 3국 밖에서는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웃나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푸틴 비난에 앞장서면서 순식간에 국제적인 유력 인사가 되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이지만 국내 총 생산 대비 우크라이나 지원금 비율이 세계 1위에 오를 정도로 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보다 42%나 늘렸고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나토의 목표인 2%를 넘어 올해 2.85%에 달하고 2024년에서 2026년까지는 3%로 증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칼라스 총리는 러시아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을 수입하던 유럽 몇몇 국가들이 대러시아 경제 제재 및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에 소극적일 때 가스값은 좀 비쌀 수 있지만 자유는 가격을 매길 수 없다 라는 말로 이후 다른 회원국 정상들을 설득했습니다. 지금 인구 130만의 포병부대가 하나밖에 없는 에스토니아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은 한국산 K9 자주포를 유럽에서 재빨리 배치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토니아를 비롯해 유럽의 작은 나라들 뿐만 아니라 군병력 자원이 모자란 나라들에게 K9 자주포는 지금 시점에서 신의 한 수와 같은 무기라고 했습니다.
에스토니아 고위 군 관계자가 2018년 K9 자주포를 운영하는 한국의 부대를 방문했는데 에스토니아 장군이 보는 앞에서 한국군 최고 책임자는 부대에 배치된 신병에게 K9 자주포를 운영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병이 쉽게 조작하는 것을 보고 에스토니아 장군이 감동했고 에스토니아는 재빨리 K9 자주포 12문을 계약하고 이후 23문을 더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 다뤄보는 초년병도 쉽게 운영할 수 있을 만큼 K9 자주포 조작법이 쉽다고 했는데 자주포를 처음 다뤄보는 예비군이나 여군들도 쉽게 다룰 수 있고 정규군이 아닌 예비군들도 동원되면 바로 K9 자주포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에스토니아 군사 매체는 에스토니아 징집병과 예비군 포병대원들이 K9 자주포를 훈련하면서 최초의 실탄 사격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에스토니아 화력포대 징집병들과 재훈련 중인 예비군들이 국군 중앙훈련장에서 K9 자주포 시험을 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사격포대 사령관은 시험 사격 후 장병과 예비군들의 활약에 만족했다. 총기 승무원은 매우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사격은 목표물에 맞았거나 유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징집병들은 징집에 앞서 3개월간의 기동포 기본과정과 특화과정을 거쳤고 사격에 참가한 예비역들은 제대로 훈련을 못 받았어도 실사격 훈련이 가능할 정도로 K9 자주포는 운영이 쉬웠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의 자주포는 오래 훈련되어 숙달된 장병만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 이것은 K9 자주포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됐습니다. 중국의 소우닷컴은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구입을 보도하면서 전문가들은 이것은 분명히 우크라이나군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의 지상군의 화력 조율 메커니즘 부족, 대공 방어 능력 부족, 정보화 및 자동화 수준 개선이 필요하는 등 전술과 장비 면에서 취약한 점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이에 러시아군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K9 자주포를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동안 유럽의 전차나 자주포를 공급했던 독일의 아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독일 내에서도 거의 자포자기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독일 군사 유튜브 채널에서는 지난 5일 폴란드는 K2 전차 자체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K2 전차 300대를 조달하기를 원한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는 한국산 K2 전차를 그들이 왜 도입하는지 얼마나 우수한지를 보여줬는데 여기에 독일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폴란드는 탱크, 자주포, 심지어 항공기까지 국내에서 생산할 것입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포함한 협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독일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 원하는 수량을 전달할 수 없었으며 폴란드는 독일에 의존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의 생산 위치는 한국 제품을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게 흥미롭게 만듭니다. 드디어 유럽의 탱크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것이 폴란드의 생산지를 두고 있는 한국의 전차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들 K2 전차를 사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만 2030년까지 버틸 것도 기다릴 것도 없지 않나. 지난 1월 사우디가 KF-21의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천천히 협상을 하려 했지만 사우디는 적극적인 태도로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KF-21 개발이 너무나도 빠르고 순조롭게 이루어지자 공동개발의 폴란드, UAE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에게서 참여하고자 하는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했다가 큰 낭패를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개발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국가가 등장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사우디, 폴란드, UAE 등은 재정적인 부담만 할 뿐 전투기 개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국가는 엄청난 기술적인 공유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방산 대국들의 틈바구니 안에서 스웨덴의 인구가 1000만 명에 불과하지만 오랫동안 독자적인 전투기를 만들어 오며 첨단 잠수함까지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작은 국가이지만 전투기 역사를 선도한 국가 중 하나로 기술적인 기반이 탄탄합니다. 스웨덴은 오랫동안 북면 불가입 방침을 고수하면서 군수산업 육성에 주력했는데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스웨덴 사브가 만든 4.5세대 전투기 그리펜은 굉장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고 다목적성, 완성도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공군이 36대를 도입했고 체코, 헝가리, 남아공, 태국 등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도 KF-21 대신 그리펜을 선택했습니다. KF-21이 만들어질 때 전문가들은 그리펜이 최대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펜을 만든 스웨덴이
6세대에서는 경쟁자가 아닌 우군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이들 모두 스웨덴에게 들어오라고 하지만 스웨덴은 이들 그룹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6일 스웨덴 국방조달본부는 스웨덴 항공우주업체 사브와 차기 전투기에 대한 연구를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추진하는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미래 전투 항공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지만 스웨덴은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럽 국가들의 공동개발 구애를 뿌리친 스웨덴은 한국의 KF-21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노린다는 소식은 놀랍게 들렸습니다. 특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대놓고 유럽 국가들이 유럽산 무기를 써야 한다며 한국 무기 도입을 비판했는데 이번 스웨덴이 한국과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소식은 프랑스는 물론 6세대 전투기 개발하고 있는 두 개의 그룹 유럽 국가들에게는 충격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이 한국과 함께 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방산 관계자들은 그동안 스웨덴과 한국은 방산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서로 힘을 합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브 마커스 보그정 감시정책사업본부장 부사장은 20년 넘게 한국 방위산업과 협업한 만큼 앞으로 기술 이전을 넘어 디지털 운영 환경 등 노하우까지 공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스웨덴은 오랫동안 긴밀한 협업을 해왔는데 최근 한국 방산의 놀라운 성과에 사브는 놀라며 더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커스 보그정 부사장은 한국 내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K방산의 혁신과 성장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스웨덴은 내수 시장이 적고 수출 시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란 존재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스웨덴의 기술을 받아들여 효율적으로 무기 개발 속도를 높여왔습니다. 지난해 우리 공군은 2027년까지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4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스웨덴 사브는 K군 맞춤 솔루션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글로벌 아이로 도전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브의 글로벌 아이는 커버리지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사브는 한국형 구성에선 모든 방향과 영역에서 정찰이 가능해 완전한 상황인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군의 높은 요구 수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브는 하나 시스템과 항공기 생존 장비에 들어가는 MAW 400 센서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MAW 400 센서는 자외선 대역에 기반한 미사일 경보 장치로 한국 공군의 C-130 수송기 개량 사업에 이용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브는 지난해 11월 한국방위사업청과 아사무기 대포병 레이더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지원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브는 LIG 넥슨과 협력 생산은 대포병 탐지 레이더 아서의 기술을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사브는 스웨덴 에테보리에 있는 유지보수 부품 공급 및 후선 업무 지원팀과 협력하여 한국 사무소의 현지 지원팀과 함께 이번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3월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 스웨덴 국기가 개양됐습니다. 헝가리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하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고 스웨덴이 정식 나토 회원국으로 신고식을 치른 것입니다. 나토 본부 앞에 서서 스웨덴 국기를 개양한 인물은 칼 요한 에드스트렘 스웨덴 군 총사령부 합동 작전 본부장이었는데 근헝가리 의회 비준을 6시간 앞두고 있던 지난달 26일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중요한 시점에 한국에 온 이유를 스웨덴은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 안보와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데 그 주요 축이 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한 중에 한국군 카운터 파트들을 만나면서 방위산업 관련 협의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찾아온 가장 중요한 이유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여러 단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그 결과 양국 간 협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한국의 군사 및 방산에 대한 나의 믿음은 두텁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군사 레이더부터 잠수함 등 다양한 흥미로운 협력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협력이라는 말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KF-21 6세대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요구 조건이 서로 다른 미 공군과 해군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다국적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국적 협력은 개발 비용을 나누고 수요합적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인데 인도네시아처럼 믿을 수 없는 국가가 아니라 스웨덴과 같은 국가라면 분명히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국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6세대 독자 개발을 중단했는데 이는 차세대 전투기가 요구하는 성능이 엄청나고 그에 따른 개발비가 비싸
혼자 개발하기엔 벅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KF-21은 2040년까지 무인 편대기 등과 합동 작전을 펴는 유무인 복합 전투 비행체계 능력을 확보해 2041년 이후 완전한 스텔스 능력 AI 기반 6세대 유무인 전투기로 변신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방산 선진국들은 5세대, 6세대를 만들고 있는데 왜 한국은 4.5세대를 만드냐는 말이 많았지만 한국은 이미 6세대를 바라보고 빌드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4.5세대와 5세대까지는 독자 개발로 가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6세대는 공동 개발로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담금을 내는 수준이 아니라 개발비를 포함해 기술을 가진 나라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불과 인구 1000만 명의 작은 나라이지만 미국, 러시아 등과 대등할 정도로 전투기 개발을 해온 나라입니다. 이는 마치 지금 과거 전차는 없이 침범당한 약소국이었지만 이제는 전차, 자주포, 전투기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된 한국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4.5세대를 만들고 6세대를 만들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그 사이 이미 6세대를 시작한 중국이나 유럽의 두 개 그룹에 밀리면 어떻게 하는 말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국 중국과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가질 때 한국은 이에 맞설 전투기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충분히 독자 개발로 지금 KF-21 개발에서 보여준 속도를 낼 것이라고 자신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과 스웨덴이 손을 잡고 개발한다면 이들의 속도를 완전히 따라잡아 버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쓰망이었습니다.